네, 안녕하십니까.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신원철입니다. 오늘은 뇌전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뇌전증 환자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서 뇌전증 환자의 경련 발작을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주변에 가끔 길 가다 보면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는 환자들이 좀 종종 보고 있었고, 또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반 친구 중에 수업 중에 쓰러진 아이들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받았던 느낌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저렇게 쓰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금방 깨어나서 다시 또 자기를 하거나 또 자기 가던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이상한 병이다 생각했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보면 거의 그런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길 가다가도 또 학교에서도 그런 일은 거의 드물죠. 혹시 보신 적이 있다 하더라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한 40년 전인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가 그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일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왜 그럴까요? 뇌전증 환자들은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 0.5에서 1%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합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 상관없이요, 이 비율은 항상 일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면서 환자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뇌전증 환자 유병률은 거의 0.7%에서 0.5%로 과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길 가다가 나타나는 이런 환자들이 왜 없어졌냐 보면 오늘 주로 얘기할 이런 새로운 항경련제가 나오면서부터 환자들이 치료율이 높아진 겁니다. 환자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환자는 똑같은데 치료가 잘 됨으로써 환자들이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뇌전증에 대한 약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 이해에 좀 도움이 돼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역사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죠. 많이 아시죠? 시저, 그 다음에 고흐도 있고요. 또 나폴레옹도 있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사실 뇌전증 환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면, 줄리어스 시저 같은 영화를 보면, 클레오파트라 만나러 가다가, 경련하는 것들을 보이고, 그것들을 숨기려고 애쓰는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 이런 환자들이 역사에서 유명하고,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련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 했습니다. 이와 같이 뇌전증 환자들이 경련이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잘만 조절하면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경련이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즉 경련이 나타난 시간은 채 하루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60년 또는 80년 사는데 인생이 하루 동안에 경련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뇌전증이라는 걸 잠깐 용어를 좀 정리해보고 하겠습니다. 경련이라는 거는 실제로 몸이 떨리는 걸 말합니다. 몸이 떨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때문에 생기죠. 전해질이 나빠져서 눈꺼풀이 떨리는 경우, 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 축구하다가 다리 쥐 나는 것도 경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작, 즉 시저, 이거는 뇌에서 정기적인 흥분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정기적인 방전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전증이라는 거는 경련이 나타나는 현상이 뇌의 정기적인 흥분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를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한 번 있다고 해서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아니고 2번 이상 발작했을 때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발작이나 경련은 증상을 말하는 거고 뇌전증은 병명입니다. 일단 2번 이상 반복되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을 붙이고 또 치료를 하기도 하고 추적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련 발작 또는 이런 발작이 나타날 확률은 전체 인구의 약 10%라고 합니다. 10명이 1명은 어떤 이유든 간에 살면서 경련할 수 있는 거죠. 흔한 일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경련하는 경우도 있고요. 잠을 너무 못 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고열이 며칠 동안 지속되면 경련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들이 신생아 때 또는 1살, 2살, 3살 지나가면서 고열이 나면서 경련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걸 열성 경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반복되지 않으면 일생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약 10%는 일생에 한 번의 경련 발작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 한다 그래서 환자라고 하는, 즉 뇌전증이란 진단명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2번 이상 발작이 나타나는데 그 발작이 유발인자 없이 열도 안 나고 잠도 못 자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전해질이 나빠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지 않은 비유발 발작이 24시간 간격으로 2번 이상 있을 때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즉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는 이런 경련 발작이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실제로 치료의 대상이 되는 뇌전증 환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일부 환자는 치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뇌전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구의 외국의 데이터를 보면 1000명 중에 4명에서 10명, 즉 0.4에서 1%인 거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렇게 드물지 않은 병인데 일생을 보게 되면 이렇게 U자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어릴 때 굉장히 많고요. 나이가 들면 다시 많습니다.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과정, 그 버스 트라우마라고 해서 출산 시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과정에 뇌가 손상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어릴 때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또 낙상이나 외상의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 다치겠죠. 즉 뇌가 다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릴 때 많이 생기다가 젊을 때는 사실 큰 질병 때문에 뇌전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다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대, 30대, 50대까지는 이 병들이 일생에서 가장 적게 됩니다. 한 60대가 넘어가면 다시 확 높아집니다. 즉 뇌에 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즉 뇌졸중이라든지 뇌출혈, 뇌경색, 또 뇌종양, 뇌염증, 또 치매, 또 파킨슨병, 이와 같은 퇴행성 질환, 심내 혈관 질환에 의해서 뇌가 손상당하면 경련 발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매 환자의 약 30%가 뇌전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노인들에서도 뇌전증이 또 나타나게 되겠죠. 국내 조사도 꽤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전체 인구를 조사한 결과는 없고, 심평원 데이터를 갖고 제가 일하고 있는 뇌전증 학회에서 조사한 경우입니다. 2013년에 심평원 데이터 청구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해봐도 우리나라 전체 환자의 약 20만 명 정도가 환자라고 합니다. 약 1000명 중에 4명, 0.4%인데 실제로 청구 자료에 노출되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한다면 거의 1%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뇌전증은 사실은 뇌전증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원래는 에필랩시라고 해서 과거에는 간질이라는 용어로 번역이 돼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용어는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어감이 좋지 않죠. 간질이라는 용어가 어감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경련한다는 걸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랄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편견이 있었습니다. 고대 중세시대 때는 간질이 있게 되면 경련 발작이 있으면 귀신 들렸다고 해서, 성경에도 귀신 들린 게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서 귀신이 없어지면서 경련 발작이 멈추는 성경 구절도 있을 정도로 있었고, 또 중세시대는 경련 발작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화형시킨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이런 경련 발작한 게 지랄이라고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견을 입어서 이런 사람들과 직업도 안 주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파혼도 당하는 일이 숱하게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10년 전에 뇌전증학, 그때는 간질학회에서는 이런 용어를 새로 바꾸자. 그래서 뇌에 전기가 오는 질병이다 라는 걸로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또 일본에는 이런 간질 또는 뇌전증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땡깡입니다. 그것들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땡깡이란 또는 지랄이라고 하는 이런 간질한 용어가 사회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쁜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고, 그것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유전이라든지 부모의 잘못이라든지 개인적인 잘못된 생활의 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병이라는 것으로 오인돼서 굉장히 간지러운 말이 사회적으로 편견이 너무 많은 병이라서 저희가 용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처럼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사회적 인식이 조금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전증이 왜 생길까요? 아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원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의 질병은 그 원인이 명백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질병인데 뇌전증은 뇌에 전기가 오는 병. 뇌는 전기가 당연히 흐르겠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뇌의 전기 신호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컴퓨터의 CPU가 막 컴퓨터 키면 돌아가는 번쩍번쩍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뇌가 깨어있으면 뇌에서는 각 부위에 전기적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말도 하고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전기적인 신호가 어떤 질병에 의해서 과도하게 전기의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뇌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는 뇌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병이 다 뇌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이긴 하지만 신경과에서 보는 여러 가지 질병들, 특히 뇌에 생기는 모든 병들이 사실 뇌전증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 의사들은 뇌전증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경각심도 갖고 있는 겁니다. 환자들한테 이런 강의를 보면 이게 유전이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본인이 경련발작의 약을 먹고 있으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도 안 가지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유전적인 경향은 전체 환자의 약 1%도 안 됩니다. 대부분 후천적인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뇌가 다치거나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뇌가 손상되거나 또는 교통사고, 외상 또는 뇌염 이런 것들로 생기는 경우이고 나이가 들어서 뇌종양, 뇌출혈로 인해 생기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유전이 되는 경우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에 따라서 원인이 너무 많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는 이디오패스라는 유전적인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게 되고요. 원인을 잘 못 찾는 경우는 특발성 뇌전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증후성 뇌전증은 뇌의 원인이 명백한 경우를 증후성 뇌전증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즉 유전성, 특발성, 그 다음에 증후성. 특발성은 아직 현대의학으로서 그 원인을 찾지 못하지만 환자는 경련 발작을 하는 경우고 유전적인 거는 최근에 유전적인 검사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그 원인들이 하나씩 찾아지는 경우고 증후성은 이미 뇌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것들이 모든 병들이 다 뇌를 손상시키고 또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의 원인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들을 좀 조사해 보면 특발성이 전체의 약 50%에서 60%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MRI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또 펫이라든지 스펙트라는 다양한 검사 또 다양한 유전적인 검사를 통하더라도 아직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죠. 하지만 뇌파를 찍으면 경련 발작은 나오는 경우를 특발성이라고 하고 그런 어떤 선천성 기형, 감염 이런 증후성인 경우가 있고 유전적인 경우가 일부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나눕니다. 조금 뇌에 상식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뇌는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고 각각 오른쪽 왼쪽은 머리 앞쪽에 있다고 전두엽, 전이 있으니 뒤가 있겠죠? 후두엽, 또 옆밑도 있지 않겠습니까? 측두엽, 그리고 중간에 있는 두정엽 이렇게 크게 4개 엽으로 나누게 되고요. 좌우에 있기 때문에 8개 엽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 8개 엽을 또 각각의 세분화돼서 저희가 나눠보면 각각이 하는 부위가 다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언어 중추는 왼쪽 옆머리 측두엽에 있습니다. 여기가 말을 하는 부위, 여기는 말을 이해하는 부위. 뇌졸중으로 여기가 다치게 되면 말을 못 알아듣는 거고 여기가 다치면 말을 못하는 경우죠. 여기 빨간색으로 있는 게 운동 중추입니다. 그리고 여기 푸른색으로 표시되는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감각 중추니까 여기가 손상되면 못 느끼고요. 여기가 다치면 팔다리 장애 마비가 옵니다. 머리 뒤쪽에는 후두엽이라서 뭘 보는 부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다치면 시야를 잃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해마가 있어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죠. 그런데 경련 발작은 이런 부위가 우리가 일을 할 때 각각 이 에너지원을
전기 발작을 잘 일으켜서 그 부위가 활성화돼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경련 발작은 그 부위가 과도하게 흥분되는 거죠. 너무 전기 에너지가 과다하게 나타나니까 저희가 전기 방전되듯이 스파크가 팍팍 튀면서, 뇌는 전도체니까 한번 전기가 흥분되면 주변으로 삽시간으로 퍼져가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퍼지다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게 화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흥분이 되기 시작되는데 아직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본인은 느끼는 것을 전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이와 같이 화산이 터지진 않고 연기만 뭉게뭉게 나타나는 경우는 전조라고 해서 본인만 느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화산이 터지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팔이 꼬이기도 하고 얼굴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가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할 수 있고, 이게 퍼지게 되면 전신이 있고 퍼지는 거죠. 전신이 쓰러집니다. 즉 경련은 뇌가 흥분되는 부위가 있고 그것이 주변으로 퍼져가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퍼지냐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다양하듯이 증상도 다양합니다. 눈 보는 시각에서 나타나는 번쩍번쩍거리다가 고개를 왼쪽으로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온몸이 뒤틀리기도 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나타나게 되면 사람이 순간 멍해지고 대답도 못하고 넋나간 듯이 한쪽만 쳐다보고 있다가 입맛을 다시고 쩝쩝거리고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끝나기도 하고요. 또 운동 중추가 다치게 되면 시작되면 팔다리 꼬이면서 하고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될 거죠. 그 외에도 부위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뇌파를 찍어보면 정상 뇌파는 이렇게 아까 뇌가 전기 신호가 나온다 그러는데 각 부위에 따라 전기 신호가 다양한데, 뇌파를 기록해보면 그 신호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와 잘 때의 뇌파가 다른데, 발작했으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경련파들이 나타나게 되고, 한쪽에서 퍼져서 주변으로 퍼져나간 걸 부분 발작, 또 뇌가 동시에 흥분되는 걸 전신 발작이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뇌전증, 경련 발작은 부분 발작과 또 전신 발작으로 나누게 됩니다. 부분 발작이 전체 경련 발작이 약 70%를 차지해서 한쪽에서 퍼져서 주변으로 퍼지는 거. 전신 발작은 뇌가 동시에 전체적으로 흥분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주로 아이들한테 많은 경련 발작에 차지하고요. 전체 뇌전증의 약 30%가 이런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 때 쓰는 약제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할 때는 환자를 부분 발작인지 그리고 어느 부위에 시작되는지를 굳이 찾으려고 합니다. 경련 발작이 치료가 똑같다면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부분 발작이 약 70% 한쪽에서 퍼져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걸 말하고요. 이렇게 부분 발작이 퍼지는 경우, 여기서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생길 수도 있고요. 전신 발작은 뇌가 동시에 흥분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발작을 어떤 비유발성, 어떤 잠을 못 자거나 술을 마시거나 피곤한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경우를 여기에는 이렇게 나누고, 또 유발성은 아까 말한 대로 전해질이나 염증, 고열, 또 독성 물질을 먹거나 또 이런 경우에 나타난 걸 구분하게 됩니다. 유발성인 경우나 비유발성인 경우는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발성인 경우는 원인만 교정하게 되면 굳이 항경련제까지 복용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발성이더라도 뇌 손상이 전제가 되거나 또는 그것들이 유발성 원인자를 피할 수 없다면 이것도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합니다. 환자가 우리가 뇌졸중 환자처럼 딱 보면 증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기껏해야 발작은 1, 2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경우 또 주변에 본 사람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뇌전증 센터에서도 가성 발작으로 가짜 발작을 진짜 발작으로 오진하는 율이 한 15%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는 검사에서 나올 확률이 적고 실제로 증상 갖고 판단하고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애매한 경우에는 잘못 오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뇌파를 찍는다 하더라도 50% 이상에서는 어떤 발작의 뇌파에서 이상이 안 나오고 정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약 첫 번째 뇌파에서는 약 30%밖에 이상이 안 나온다고 할 정도니까 뇌파는 찍어보지만 안 나온다고 해서 병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MRI를 찍는다고 해도 절반 50% 이상에서는 이상이 없게 나옵니다.
유전적인 검사를 한데라도 대부분에선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 중에서 다양한 검사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증상, 그걸 본 사람, 본인이 느끼는 증상에 따라서 그걸 갖고 판단하게 됩니다. 뇌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발작이 환자가 설명하는 것들이 주변으로 퍼져가는 패턴하고 잘 맞지 않으면 가상발작으로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문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환자의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건데 이거는 모든 병에서 그렇지만 특히 뇌전증 환자에서는 이런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하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진짜 발작과 가짜 발작에 구분하는 것들을 이 증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이걸 맞추면 됩니다. 실제로 뭐 수면장애 중에 렘수면 행동장애나 기면병 또는 이상운동, 파킨슨병과 같은 거기서 보는 이상운동질환, 그 다음에 뇌졸중, 편두통, 일가성 허혈 발작 이런 것들이 다 경련 발작으로 오인돼서 치료하는 경우고요. 내과적으로 실신, 정신과 쓰러지죠. 부정맥, 판막질환, 저혈당, 그 다음에 정신과 질환으로 과호흡증후군, 심인성 발작 이런 경우도 뇌전증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뇌전증 보는 선생님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경련 발작과 구분하게 됩니다. 뇌파는 뇌에 전기를 붙이고 하는 경우인데 실제로 50% 이내에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가 심한 경우에는 환자를 뇌파를 30분 찍는 것이 아니라 3박 4일, 5박 6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뇌파를 붙이고 여기서 먹고 자고 소변 보고 생활하는 거죠. 그 본드 같은 걸 붙여서 악교 같은 걸 붙여서 잘 안 떨어지는 거하고 떨어지게 하는 걸 붙여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실제로 약도 끊고 경련 발작을 기록하는 검사도 하는데 정확한 진단을 요하는 경우나 또 수술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뇌파 검사를 통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환자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검사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영상도 일반적으로 찍는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3테슬라, 우리가 보통 MR에서 병원에서 찍는 MR이 1.5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높을수록 해상도가 높은 겁니다. 이렇게 찍어도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MRI 찍을 때 앞에서 뒤에까지 약 30장을 찍는데요. 뇌전증 환자들은 120장 정도를 넣어서 굉장히 촘촘히 찍습니다. 그래야지 그 세밀한 이상도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한 MRI를 아니고 특수 MRI를 찍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펫이나 스펙트 같은 거 찍어보기도 합니다. 유전적인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돼서 특히 소아들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소아들의 경우는 부모들이 잘 관찰되기 때문에 외상 없이 그리고 뇌파의 어떤 유전적인 특징을 알아낼 수 있는 원인, 그 뇌파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 찍습니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거에 없었던 병들이 자꾸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드라베 증후군이라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 사실 주제인데요. 약물 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뇌전증 환자들은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3분의 1, 또 저절로 낫는 경우가 3분의 1, 또 약을 써도 잘 안 되는 경우가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는 언제 하나요? 발작이 한 번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2번 이상 발작이 반복되는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발작이라도 뇌에 뚜렷한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인 경우나 또는 뇌파에서 명백한 경련 발작파가 나오거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발작이라, 즉 이런 얘기는 앞으로 한 번 발작 이후에도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냐면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약을 먹게 되면 한 번 먹으면 3년 이상 복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을 환자한테 잘못 복용시키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진짜 발작이냐 아니냐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병력 청취를 얘기했고 가성 발작의 패턴들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야지 환자를 쓸데없는 약을 복용시키지 않게 되고 약이 먹으면 다 뇌에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30%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약을 먹는 사람들은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임신하는 여성들도 약을 먹을 수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먹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치매나 다양한 약제를 먹는 사람들 약을 먹기 때문에 약의 패턴을 약의 선택을 굉장히 이 환자의 특성에 맞게 고려하게 됩니다. 발작의 치료의 목적은 발작 조절하고
약은 100% 부작용 없는 약은 없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목표는 약 한 3년 이상을 복용시키는 게 목적이고 약물의 치료 용량, 혈중 농도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즉 경련을 억제시킬 수 있는 혈중 농도를 꾸준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약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요. 벌써 30년이 된 연구입니다. 이게 영국의 브로디라는 사람이 자기가 치료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본 거죠. 이 연구 결과는 30년이 지나도 지금도 근과 옥조로 뇌전증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근거의 논문입니다. 뇌전증 환자들이 1차 약물로서 치료될 확률이 발작이 약 40%가 소실됩니다. 약을 하나가 효과가 없으면 두 번째 약으로 바꿉니다. 모노세라피가 원칙이기 때문에 단일 약물을 치료하고요.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두 가지 약제를 교정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컨비네이션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컨비네이션 치료하는 게 약 20%가 조절됩니다. 그러면 약 60%인 경우죠. 60%가 약을 쓰게 되면 경련 발작을 완전히 없앨 수 있고요. 이 중에 대부분은 약을 끊기도 합니다. 실제로 두 가지 약제를 써도 경련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즉 한 달에 한 번 이상 경련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를 약물 저항성 또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하고 이게 한 40%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 20% 정도는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경련 발작을 없앨 수 있고요. 나머지 20%는 수술이나 케톤 식이요법 같은 치료고 나머지 20%는 현대의학으로 경련 발작을 없앨 수 없는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환자의 약 80%는 약을 어떻게 조절하든 수술을 하든 기타 치료를 하든 간에 조절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수없이 많은 병 중에 80%가 치료가 된다는 병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대부분 병들이 그렇게 조절이 안 되는데도 안 되는데 뇌전증은 80%가 치료가 됩니다. 이런 병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가 많은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환자들한테 처음 환자를 약을 쓸 때는 이런 설명들을 하고 본인이 사회적인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적인 치료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새로 진단된 환자를 첫 번째로 이렇게 조절되는 거, 약으로 조절되는 사람이 6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앞에 같은 내용이고. 그러면 약은 지금 이제 과거에는 약이 몇 가지가 없는데 벌써 나온 약이 30가지가 넘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약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뇌전증이라는 게 그러면 약을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겠습니다. 작용 기준을 보면 이 30가지 약들을 제 마음대로 그냥 혈압약 쓰듯이 이것저것 막 써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뇌가 흥분되는 과정을 이렇게 합니다. 뇌에는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신경을 전달하는 시냅스라는 게 있고 엑손, 축삭, 그 다음에 수상돌기라는 덴드라이트 이렇게 신경세포가 있고 축삭과 덴드라이트가 연결되는 거를 이게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는 얘가 프리시냅틱이라고 해서 얘가 흥분되는 물질을 바깥으로 배출해서 다음 신경을 흥분시켜서 이게 연속적으로 쭉 퍼져나가는 과정인데 첫 번째 이 프리시냅틱에서 얘가 흥분되려면 나트륨, 우리가 소듐이라고 하는 나트륨이 들어와야 되고요. 또 그와 동시에 이게 들어오면서 흥분되면 칼슘이 또 들어오게 되고 이 염소라고 하는 클로라이드가 바깥으로 또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칼륨이 바깥으로 나가는 채널이 형성됩니다. 이 신경세포가 흥분되려면 나트륨이 들어와야 되고 칼슘이 들어와야 되고 칼륨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약의 기전은 얘를 막아주면 되는 거죠. 나트륨을 차단해버리고 칼슘을 차단하고 클로라이드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가장 많이 썼던 약들이 칼슘 채널 블로커입니다. 이게 페니토인, 카바마제핀이 대표적인 게 이런 거고 되게 칼슘 채널 블로커는 소듐 채널 블로커는 부분 발작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부분 발작일 때 1차적으로 선택된 약이 소듐, 나트륨 채널 차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채널 차단제 같은 경우는 라모트리진이나 그 다음에 앱상시저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멍해지는 발작이 있는데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에톡시마이드라는 약이 들어오게 되고 이건 전신 발작일 때 이런 약제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뇌를 보면 뇌를 흥분시키는 가바가 있고요. 뇌를
뇌를 억제시키는 가바가 있습니다. 하나 흥분하면 뇌가 계속 흥분하면 안 되니까 주변에서 가바 같은 그 아미노산이 있어서 얘를 확 억제시키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흥분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뇌 신경세포를 억제하는 가바를 높이는 약이 있죠. 이게 보통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수면제 계열의 약물들이 대부분 여기에 작동되는 약입니다. 또 이런 가바를 올리는 약들로서 여러 가지 최근에 나오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티아가빈이라고 하는 약이 우리나라에서는 퇴출된 약이긴 한데 거기에 나오는 거고, 가바펜틴이라고 유론틴에 나와 있는 가바펜틴, 프레가발린이라는 약이 사실 이것을 타겟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약이 출시된 다음에 알아보니까 이거는 아무 효과 없고요. 그래서 이름이 가바펜틴이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프레가발린도 가바가 붙은 거는 여기를 타겟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효과 없고 소듐 채널 블로커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약이고, 또 요즘에는 또 흥분하는 아미노산인 글루타메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차단하는 약이 나왔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파이콘파가 그 대표적인 약이고, 토파메이트로 알려진 약이 이 글루타메이트 차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진제약에서 갖고 있는 여러분의 회사에서 이제 지금 오늘 주제는 에필라탐, 레베트라세탐은 결국은 이렇게 소디움이 들어오고 칼슘 채널을 불러오고 또 가바나 이런 글루타메이트가 얘를 억제하지 못하면 얘가 흥분되니까 여기 시냅틱에서 매지클, 유로 트랜스미터가 만들어져서 릴리즈 돼요. 그럼 얘가 포스트 시냅틱에 바인딩하면서 얘가 흥분하는 거거든요. 바로 레베트라세탐은 기존에 없는 약이 나온 겁니다. 바로 이 시냅틱 매지클 타입 2 셀에 타입 2에 바인딩하면서 릴리즈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흥분되더라도 얘가 분출이 안 되니까 신경이 연쇄적으로 흥분되는 걸 막아보는 거죠. 그래서 시냅틱 매지클에 이를 차단하는 약이 레베트라세탐이 또 대표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약들도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항경련제는 1980년, 90년대쯤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나온 걸 세컨드 제너레이션, 그 전에 나온 걸 퍼스트 제너레이션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00년 후반대, 2010년대부터 나온 약들이 이 서드 제너레이션이라고 최근에 이런 약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여기를 대기하고 있는 약제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약에 대한 그 경련 발전이나 이해가 우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경련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좀 더 넘어가면 앞에 말한 대로 그런 내용들이 정리고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약제들이 똑같은 약이 아니라 소듐 채널 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가바에 대한 작동되는 약들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전신 발작일 때 쓰는 약제들이 이런 벤조디아제핀, 칼슘 채널 블로커인 에투스마이드 효과 좋고, 부분 발작인 경우에는 소듐 채널 블로커가 가장 효과적이고, 발프로게스트는 멀티 채널입니다. 이런 칼슘 채널도 작동하고 소듐 채널도 작동하고 가바도 작동되는 약들, 토피라메이트, 라모트리진 이런 약제들은 멀티 채널에 작동되기 때문에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에 다 효과가 있고요. 레베트라세탐은 사실 그 멀티 채널은 아니고 시냅틱 베지클에 작동되는데 이게 흥분하는 것 자체, 시냅틱 베지클을 막기 때문에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 구분 없이 어떤 타입에도 다 쓸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하면서 모든 타입에 다 효과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항경련제는 뇌에 작동되기 때문에 뇌에 들어가서 세포를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효과와 리스크를, 베네핏과 리스크를 잘 판단해서 쓰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온 대로 이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살을 찌게 되는 가바펜틴부터 살을 빠지게 된 토피라메이트,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옥스카바제핀, 라모트리진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라모트리니까 옥스카바제핀, 카바제핀 때 쓰는 약인데 피부 발진이 굉장히 심해요. 스티브 존슨처럼 허물이 다 벗겨져서 실제로 사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듐 채널 블로커가 1차 약으로 선택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피부 발진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요. 어떤 경우는 판사이토페니아, 즉 혈소판이라든지 백혈구, 적혈구를 다 억제해서 혈소판이 15만까지가 13만이 정상인데 2만, 3만으로 떨어져서 무균실로도 환자를 입원시키고 치료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약을 쓸 때는 굉장히 서서히 보통 4주에서 8주까지 올리면서 서서히 씁니다.
대부분 약제들이 이렇게 약을 타이트레이션해서 올리게 됩니다.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적응시키는 경우죠. 그런데 레베트라스템은 타이트레이션이 필요 없는 약입니다. 바로 치료 용량을 바로 투여할 수 있는 약이 몇 가지 안 되는 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의 작용 기전은 몸에 들어오게 되면 간으로 대사되거나 콩팥 대사돼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간에 있는 화학 공장, 그걸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데 우리 몸에 수천 개의 화학 공장이 있는데 약들마다 본인이 처리가 되는 공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약들은 그 공장을 들어가면서 그 공장의 속도를 빠르게 돌리는 약도 있고요. 또 어떤 약은 들어가면서 그 공장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 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장으로 들어가는 다른 약들의 처리 속도를 늦추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죠. 이걸 약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약들이 다 간으로 들어가면서 약물 농도를 속도를 빨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련약만 먹는 게 아니고 혈압약, 당뇨약을 먹음으로써 그 약들이 이 약의 효과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또 병련약이 같이 먹는 약의 효과를 높이기도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으로 대사할 때는 약물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저희가 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간으로 대사되지 않는 약들의 경우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는 경우죠. 좀 넘어가 있습니다.